옛날 한양에 민대감이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한양 제일의 거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민대감은 논밭도 많고 은전도 많아 그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석권, 둘째 석문, 막내 석현이었습니다. 석권은 장남답게 체구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석문은 장사 수완이 있어 아버지의 상단 일을 거들었습니다. 막내 석현은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가을날 민대감이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급히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석현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방 안에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민대감이 힘겹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권아, 석문아, 석현아, 모두 이리 오너라. 삼형제가 급히 병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제 명이 다한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석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민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때가 된 것을 아느니라. 이제 유언을 들어라. 민대감은 첫째 석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권아, 너는 나의 장남이니라. 너에게는 한양의 이 기와집을 물려주마. 그리고 한강 남쪽의 논밭 백마지기도 내 것이니라. 석권은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큰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문 밖에서 큰형수 정씨가 기쁨을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대감은 이어서 둘째 석문을 보았습니다. 석문아, 너는 장사 수완이 있느니라. 송파 나루의 상단과 그 상단에 딸린 배 5척, 그리고 은 1000냥을 내게 주노라. 석문도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뼈에 새기겠습니다. 두 형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대감은 막내 석현을 한참이나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석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만에 민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석현아, 너에게는 여종 춘매를 물려주마.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석권과 석문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종 하나라니. 형들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석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석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석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현아, 아비의 뜻을 헤아려다오. 춘매는 그저 평범한 여종이 아니니라. 석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아버님. 민대감은 석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는 3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민대감의 상여가 나가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석현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물러간 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이 막내 아들에게는 여종 하나만 물려줬다더군.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세. 마을 아낙네들도 빨래터에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막내 도령님 참 딱하시네.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큰형수 정씨는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안채를 활보했습니다. 그나저나 막내 동서는 참 불쌍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형 석권이 석현을 불렀습니다. 석현아, 이제 이 집은 내 것이 되었다. 행랑채가 비어 있으니 그리로 옮기거라. 큰형수 정씨가 들어왔습니다. 막내 동서, 행랑채로 가셔야 해요. 본체는 이제 저희 것이니까요. 석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로 석현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짐은 금방 꾸려졌습니다. 석현이 짐을 들고 행랑채로 향할 때 춘매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에 석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행랑채는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처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현은 한숨을 쉬며 짐을 방 한 구석에 내려놓고 방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춘매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방 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행랑채가 제법 살만해 보였습니다. 춘매는 밖으로 나가더니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와 작은 항아리에 꽂아 방 한 구석에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춘매가 작은 소반에 차 한 잔을 담아 들고 왔습니다. 도령님, 차를 드십시오. 석현은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현은 눈을 크게 뜨고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춘매야, 이 차는 무슨 차냐? 춘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로 달인 것입니다. 도령님. 석현은 춘매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매야, 너는 약초를 어디서 배웠느냐? 춘매는 잠깐 고개를 들어 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어미는 누구셨느냐? 춘매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미는 의녀였습니다. 석현은 놀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현이 눈을 뜨니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석현은 마루로 나왔습니다. 춘매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매야, 이 음식은 어디서 구했느냐? 춘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장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 산에서 캐온 약초를 팔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매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알뜰한 살림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춘매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처리가 야무졌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도우려 했습니다. 춘매야, 나도 도와야겠다. 석현은 춘매를 따라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령님, 이것은 인삼입니다. 이것은 도라지입니다. 석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날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어느 날, 한 약방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약초를 파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춘매는 말린 약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약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 정말 질이 좋습니다. 이 약초를 모두 사겠습니다. 약방 주인은 은전단량을 내놓았습니다. 석현은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은 춘매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춘매야, 내 덕분이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매야,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약초를 캐서 팔자. 춘매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이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큰형 석권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넓은 기와집의 주인이 된 석권은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술상이 끊이지 않았고 기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석권은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내가 크게 한턱 낸다. 석권의 호탕한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석권은 논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머슴들에게만 맡겨두고 자신은 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을 때 수확량은 형편없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석권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석권은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형 성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단을 물려받은 성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왕 장사를 하는 김에 크게 벌어야지. 성문은 한 상인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 상인은 청나라에서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문은 은 500냥을 그 상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행랑채에 사는 석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석현은 형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석현은 춘매에게 말했습니다. 춘매야, 형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구나. 춘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석현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열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서방이 갑자기 고열로 알아눕더니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지여 아이들도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괴질이다. 한양에서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들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석현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춘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약을 다려 보겠습니다. 석현은 놀라 춘매를 보았습니다. 춘매는 석현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제 어미가 이런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춘매는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춘매는 필요한 약초를 모두 찾았습니다. 행랑채에 돌아오자마자 춘매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약초를 넣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석현과 춘매는 밤늦게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매의 약을 먹은 사람들이 열이 떨어지고 깨어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민가 막내 도령님 댁의 여종이 괴질을 고쳤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의 괴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현과 춘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춘매를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괴질이 사라진 후 석현과 춘매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석현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춘매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령님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석현은 춘매에게 말했습니다. 춘매야, 앉아라. 함께 달을 보자.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춘매의 모습이 유난히 곱게 보였습니다. 춘매야, 너는 어찌하여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느냐?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구나. 한참 만에 춘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어미는 궁중의녀였습니다. 어릴 적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되던 해 우리 집안에 화가 닥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역모에 휘말리셨습니다. 춘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어미와 저는 관가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어미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감마님을 만났습니다. 대감마님은 저를 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을 잘 모시라고. 석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석현은 춘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춘매야,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몰랐구나. 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 도령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석현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춘매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춘매의 하얀 목덜미를 비추었습니다. 석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매야,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춘매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춘매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저 여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춘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도령님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석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현은 춘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춘매야, 나와 함께 살아가 주겠느냐?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춘매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도령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저는 도령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석현은 춘매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춘매는 놀라 몸을 떨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서로의 것을 느낄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살짝 떨어뜨려 놓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춘매야, 약속하자. 우리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자.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주인과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약속을 나눈 후 석현과 춘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석현은 춘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춘매야, 우리 작은 약방을 차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춘매는 놀란 눈으로 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제가 어찌 감히.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랑채 한편의 작은 약방을 꾸렸습니다. 간판도 없는 초라한 약방이었지만 춘매의 실력이 뛰어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왔습니다. 낭자, 우리 아이가 배앓이를 하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춘매는 정성껏 진맥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석현은 약방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약초를 다듬고 약을 다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약방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반집 부인이 가마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낭자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춘매는 양반집 부인도 똑같이 정성껏 대했습니다. 부인은 춘매의 약을 먹고 오랜 지병이 나았습니다. 부인은 감격하여 은전 10냥을 내놓았습니다. 양반집 부인이 돌아간 후 약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가 막내 도령님 댁 약방이 정말 훌륭하다더군. 석현과 춘매는 약방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가난했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은 춘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춘매를 자신에게 주신 것이 정말 큰 복이었다고. 행랑채의 작은 약방에는 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석현의 약방이 번창한다는 소문은 곧 큰형 석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석권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네 막내 아우가 요즘 약방을 연다며 장사가 잘 된다던데. 석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종 하나만 받은 막내가 잘 산다니. 석권은 그날 저녁 큰형수 정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막내가 약방을 차려 돈을 번다더군. 정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종을 우리가 가져오면 어떨까요? 석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씨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정씨는 춘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춘매야, 내 의술이 정말 뛰어나다더구나. 우리 큰형님 댁에 춘매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석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님 댁마님. 춘매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종 주제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니. 석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춘매는 이제 제게 단순한 여종이 아닙니다. 정씨는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세요.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형 성문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아, 약방이 잘 되느냐? 성문은 약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의원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 없이 약방을 하면 관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약방을 우리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석현은 둘째 형의 속셈을 알아챘습니다. 석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석현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느꼈지만 춘매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석현의 약방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탄 사내 5명이 행랑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앞서 가던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석현이 나가보니 그 사내는 한양에서 악명 높은 포도대장의 아들 조한철이었습니다. 조한철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방 안에서 춘매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조한철은 춘매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 이 여종이 의원이란 말이냐? 조한철이 춘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춘매는 불편한 기색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석현이 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한철은 석현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비켜라. 조한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좋다. 내가 이 여종을 사겠다. 얼마를 원하느냐? 석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춘매는 팔 수 없습니다. 조한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 놈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포도대장의 아들이다. 조한철은 화를 내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을 끌어내라. 부하들이 석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조한철이 춘매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춘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한철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순순히 안 따라오면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 조한철이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춘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춘매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조한철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조한철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춘매가 석현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령님, 제 뒤로 물러나십시오. 조한철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춘매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한철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습니다. 조한철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석현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춘매가 무술을 할 줄 안다니. 춘매는 조한철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 물러가십시오. 조한철은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부하들도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조한철은 말을 타고 부하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조한철 일행이 떠나자 석현은 춘매에게 달려갔습니다. 춘매야, 너는 무술을 할 줄 아느냐?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령님. 어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춘매는 석현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령님, 제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어미는 궁중 밀정 조직인 매화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석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모에 휘말리신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음모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의 정체를 아셨습니다. 제가 매화단의 후예라는 것을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을 지켜달라고. 춘매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하사하신 면죄부입니다.
이 옥패를 가진 자는 왕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현은 손이 떨렸습니다. 춘매는 이제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밀정의 후예이자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라고 보낸 수호자였습니다. 옥패를 본 석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석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한철이 포졸 수십 명을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포도대장인 아버지까지 함께 왔습니다. 포도대장 조익현은 위험 있는 얼굴로 말해서 내렸습니다. 이곳이 허가 없이 약방을 운영하는 곳이냐? 그 여종을 내놓아라. 석현은 급히 막아섰습니다. 대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현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옥패를 본 조익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익현은 황급히 석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조한철과 포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조익현이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하사하신 옥패다. 왕실의 보호를 받는 분이시다. 조한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익현은 석현에게 거듭 사죄했습니다. 나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석현은 조익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대감,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저와 춘매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철은 아버지에게 끌려가며 석현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포도대장 부자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석현이 왕실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석현은 춘매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춘매야,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구나. 춘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매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이제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옥패 사건 이후 석현의 약방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현의 행랑채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제가 뵙고 싶어 왔습니다. 석현은 노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종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석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열었습니다. 석현아, 너에게 여종 춘매만 준 것이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비는 너를 가장 사랑했다. 큰형 석권은 방탕하고 둘째 성무는 욕심이 많다. 하지만 너는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다. 춘매의 의술과 지혜는 천냥, 만냥보다 귀하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배우자는 평생의 재산이니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옥패를 잘 간직하여라. 석현아, 형들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라. 춘매를 잘 대하여라. 가능하다면 춘매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신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돈과 권력에 욕심내지 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석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춘매가 조용히 석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매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석현은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이제야 받은 것입니다. 며칠 후 대궐의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민석현 도령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춘매 낭자도 함께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석현과 춘매는 서둘러 대궐로 향했습니다. 편전에 도착하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인 민석현, 전하를 뵙습니다. 임금은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대감은 과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춘매, 그대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는 이진사라 불렸습니다. 전하.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기억하고 있다. 그분은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돌아가셨지. 과인은 이진사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춘매, 그대는 이제 양인이다.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석현을 보았습니다. 석현, 그대는 백성을 돌보고 있다고 들었다. 과인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궁중의관이 되어 의녀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의술을 발전시켜라. 석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어찌 그대 아버지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한다. 석현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대궐을 나온 석현과 춘매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행랑채에서 쫓겨나 살던 막내 도령이 하루아침에 궁중의관이 되었습니다. 춘매도 여종에서 양인이 되었습니다. 석현은 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매야,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구나.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받은 석현은 이제 더 이상 춘매를 여종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현은 춘매에게 말했습니다. 춘매야, 나와 혼례를 올려주겠느냐?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춘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 도령님. 기꺼이 도령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큰형 석권과 둘째 형 석문도 참석했습니다. 석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생아, 축하한다. 내가 너를 잘못 봤었다. 용서해다오. 석현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춘매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수줍게 앉아 있었습니다. 석현은 춘매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춘매야,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로구나. 예, 서방님. 석현은 춘매의 면사포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춘매의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춘매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석현은 천천히 춘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호지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석현이 춘매를 품에 안았고 춘매는 석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뛰었습니다. 붉은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석현이 혼인하고 궁중의관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석현과 춘매는 큰 의원을 열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한편 큰형 석권은 끝내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기와집도 빚을 갚지 못해 남에게 넘어갔습니다. 석권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형 석문도 남은 은전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형은 석현의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에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두 형은 석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현은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형제입니다. 석현은 형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왔습니다. 석현은 형들에게 의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님들, 이곳에서 일을 도우십시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두 형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석현은 형들에게 타일렀습니다. 형님들, 이제는 방탕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사십시오. 그날부터 두 형은 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은 이제 예전의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대감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셨구나.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사람과 의술은 평생의 재산이로구나. 석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현과 춘매는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춘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석현은 아들의 이름을 민준이라 지었습니다. 2년 후에는 딸 민화가 태어났고 3년 후에 둘째 아들 민성이 태어났습니다. 석현의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춘매는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고 틈틈이 의술도 가르쳤습니다. 석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석현의 의원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큰형 석권과 둘째 형 석문도 의원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두 형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석현은 형들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석현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의술을 이어받아 훌륭한 의원이 되었고 딸 민화는 궁중의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성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석현은 자식들이 모두 바르게 자란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춘매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 고맙구나. 춘매는 석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좋은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40해를 함께 산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사랑이 넘쳤습니다. 석현의 집은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석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석현의 집 마당에는 손자 손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석현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단다. 큰형님께는 큰 기와집과 논밭을, 둘째 형님께는 상단과 은전을 주셨어.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여종 한 명만 주셨단다. 바로 너희 할머니시지. 손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종이셨어요? 춘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참 서러웠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할머니는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웠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
반면에 형님들은 큰 재산을 받았지만 모두 탕진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종 하나를 받았지만 세상을 얻었단다. 석현은 손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단다. 첫째,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둘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셋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넷째, 형제간의 우애를 지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현과 춘매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매야, 우리 참 행복했지. 춘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현의 집안은 그 후로도 대대로 번창했고,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부잣집 막내 도령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